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에 문재인 전 대통령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오찬을 갖는다고 합니다. 네. 전직 대통령을 만날 수는 있지만 시점이 참 오묘하기 때문에 여러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역대 대통령들이 전직 대통령을 초청해서 식사했던 시기를 보면 예. 집권 1년 차 때는 뭐 다들 정신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초청해서 식사를 했던 적은 없습니다. 뭐 짧게는 윤석열 정부만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집권 2년 차 때 불러서 식사를 했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3년 차 때 불러서 예. 식사를 했습니다. 뭐 멀리 가도 참여정부 때도 노무현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들을 초청한 식사 자리를 다 2년 차 때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1년 차 때는 국정 운영을 좀 정착시키는 데 주력을 하다 보니 한 2년 차 때 됐을 때 이제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하는 건데 이번에 하필이면 공교롭게 예. 이걸 발표한 시점쯤에 정청래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기 때문에 이거는 의식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는 있죠. 예. 근데 정청래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은 행사장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약속을 잡고 만난 게 아니라 그것도 우연이었습니까? 그렇죠. 문 전 대통령이 오기로인 건 예. 정해져 있는 일정이었죠. 어떻게 보면 정청래 전 대표가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는 이벤트를 만들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은 이미 책과 관련된 행사에 가기로 돼 있는데 그걸 또 거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만난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발표한 일정들은 보통 최소 한 달 전에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발표일과 정청래 전 대표가 만난 일정이 공교롭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마치 의식한 걸로 보여질 뿐이지 전례를 살펴봤을 때는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예. 일정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성추윤 대변인께서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모든 게 우연이고 공교로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청래 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만남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만남 저는 개인적으로 우연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효정 수석 대변인의 어제 브리핑을 보면요. 예. 매우 정보값이 많이 들어있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문 전 대통령과의 회동도 여러 번 애를 썼으나 두 분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지금 성사된 것이다. 그러면은 자 그동안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예. 감정의 골이 깊었다는 방증이죠.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이 뭐 그렇게 일정이 복잡하고 많아서 현직 대통령과의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지금 성사됐다는 것은 어느 쪽이 급하겠습니까?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급할 이유는 없어요. 현실 정치를 떠나 있다시피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동안의 감정의 골이 깊어서 성사되지 않았던 회동을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더 급하고 필요성이 있어서 성사시킨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목전에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일련의 정치 행위는 유럽 순방 나가기 전부터 1주년 기자회견에서의 본인의 워딩들 그리고 유럽 현지에서 또 국내 정치를 향해서 발신한 메시지들 돌아오자마자 송영길 의원과 만찬을 한 것, 이런 것 등등을 종합해 보면은 예. 결국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의식한 회동이라고 풀이하기에는 매우 충분해 보입니다. 문 전 대통령을 정청래 대표만 만나냐? 나도 만난다. 뭐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장군 멍군 신경전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를 놓고도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필승 시그니처로 삼는 게 지금 보안 수사권 폐지. 티끌마저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민석 총리도 바로 나도 완전 폐지다. 정청래랑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치고 나왔거든요. 어떤 전략일까요? 사실 정부의 입장은 바뀐 적이 없어요. 예. 대통령께서 1주년 그 기념 기자회견 때도 말씀을 하셨듯이 보안 수사권은 폐지하는 게 맞다. 하지만 이 보수 진영, 야당 쪽의 비판 말고 진보 진영 내부에서 우려가 분명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한 내용들을 좀 담론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정부의 계속된 입장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변한 건 없다. 근데 정부의 또 하나의 원칙이 있었죠. 이거는 입법의 영향 아니냐. 그럼 국회에서 다룰 문제다. 정부에서 딱 답을 정해서 정부의 의견도 낼 수는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답을 정해서 집권 여당에 통보하는 거는 이거는 맞지 않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수렴해서 법안을 만드는 게 맞다라는 원칙을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지키면 되는 건데 사실 저는 정청래 전 대표가 이제 막 이른바 폭풍 SNS를 어제 하신 거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어떤 특히나 부분인가요? 저는 가장 충격적인 워딩은 이제 국회로 떠넘겼다라는 표현이었는데요. 떠넘겼다. 그걸 예. 어떻게 떠넘겼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부안을 왜 안 내냐 이건 그렇죠. 거죠? 아니, 정부안이 예. 있다 하더라도 정부안이 일단 제출이 되면은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그것이 마치 가이드라인처럼 압박용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국회에서 좀 자유롭게 논의하라라는 얘기를 계속된 메시지를 보내왔잖아요. 예. 그러면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1년 허송세월이라는 또 말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는 것도 우리 진영에서는 매우 부적절하고 좋지 않은 시그널인데 사실 많은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취재를 통해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누가 과연 이거를 허송세월했는가, 누가 이거를 방관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입장이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방관했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국회로 정부가 떠넘겼는데 이거를 정부가 계속해서 시간 끌기용 꼼수 아닌가 이 의심이 된다. 이렇게까지 시나리오를 쓰는 것은 집권 여당의 전직 당대표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뭔가 티끌도 남기면 안 된다. 이 주장 하실 수 있습니다. 예. 하실 수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마치 정부 탓, 정부 때문이다. 정부가 시간을 끌어왔다. 정부가 시행령으로 꼼수를 쓸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 국회에서 야당 의견도 듣고 진보 진영 내부에서 다른 의견도 듣고 해서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수렴한 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집권 여당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도를 좀 넘었다 발언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점식 국민의 원내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안 낸 게 국정 책임 포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하기도 했더라고요. 검찰이 언제 폐지되냐면요. 올해 10월 2일부터 폐지됩니다. 그러면은 검찰 폐지 이후에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을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지 가장 기본이 되는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금 좀 완성이 되어 있고 확정이 되었어야 됩니다. 예. 이제 98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보안수사권을 둘지 말지를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있고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 자체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청와대도 김민석 총리가 이끄는 내각도 또 정청래 대표가 이끌어온 민주당도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보안수사권 문제를 전당대회 권력 다툼의 팩감으로 소모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한 줄만 SNS에 올렸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김민석 총리도 이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전 대표와의 모든 차별점을 없애고 예. 대통령과 뜻이 통하는 후보냐 아니냐 이 한 가지 지점에서만 전선을 펼치기 위해서 본인도 보안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안에 국민은 어디 있습니까? 작년 경찰청 통계 기준으로 우리나라 형사사건 7건 중 1건이 넘는 비율로 보안수사를 요구받고 있거든요. 1년에 11만 건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걸 완전히 전면 폐지하잖아요. 앞으로 억울한 사람들이 속출하거나 혹은 정말로 재판받고 감옥 가야 될 사람이 재판도 안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예. 될 것이다. 이걸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심 경쟁하다가 민심은 너무 놓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당권 경쟁이 한창인 가운데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에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도 그 추이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51%로 취임 후 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요즘에 궁금한 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선호도죠. 이 부분에 대한 갤럽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보시죠. 김민석 총리가 가장 높네요. 26, 정청래 전 대표 19, 송영길 의원 13. 이렇게 순위가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 지지층에 한정돼서 똑같은 질문을 하면 결과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여주시죠. 네, 김민석 총리가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45, 정청래 24, 송영길 15. 순위는 변동이 없지만 지지층에 한정했을 때는 수치가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죠. 분석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앞서 봤던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지지표와 연관되어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지방선거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국정 지지율의 원인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예. 이거에 대한 분석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뒤에도 살짝 다루겠습니다만 전통적 지지층의 이탈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중도층의 이탈이 심하다라는 중도층 주장을 하고 이탈이 계신 심하다. 분들도 많습니다. 예.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사실 민주당의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나오고 있는 노선 투쟁은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중도 실용, 중도 확장,
진보적 아젠다는 야당일 때 강하게 낼 수는 있습니다만 집권 여당이 된 이후에는 중도적 목소리도 많이 담아내는 큰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일관되게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힘을 실어줄 것인가 아니면 정청래 전 지도부가 계속 추구했던 진보적 아젠다를 놓쳐서는 안 된다. 여기에 힘을 실어줄 것인가. 저는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그 민주당 지지층에서 김민석 총리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민주당 지지층들의 생각은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하는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중도 실용 노선에 맞춰갈 수 있는 사람들을 좀 힘을 실어주자라는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지금 국정 지지율의 하락의 원인이 내부 갈등 요인, 노선 투쟁에도 있지만 결국 방향성을 중도 확장으로 잡아야 된다는 저는 시그널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다른 후보군, 뭐 송영길 후보나 정청래 후보, 특히나 정청래 이 일기 지도부를 이끌었던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 이 지지층의 메시지가 지금 진보적 색채보다는 중도에 좀 방점을 둬야 된다는 예. 것에 있다는 것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시윤 대변인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숫자상으로만 더해보면 예를 들어 뭐 정청래 대 반정청래 진영이라고 한다면 김민석 총리랑 송영길 의원 여론조사 다시 보여주실까요? 산술적으로만 더해봐도 지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지형대로만 간다면 상당히 불리한 구도인데 이게 2달간 갈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저 지지는 전당대회 본격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에 나온 지표이기 예. 때문에 개인에 대한 호감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국정 운영 방향, 정당 운영 방향에 대해서 중도냐 진보냐 이쪽에 대한 기본적 생각들이 반영된 거라고 보고요. 예. 막상 이 전당대회가 레이스에 돌입했을 경우 아마 후보에 대한 이런 검증이나 이런 정치적 공세나 정책에 대한 논쟁이나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여론조사만 갖고 뭔가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맞닿아 있는 건데요. 적어도 지금 이 전당대회 레이스를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노선과 관련돼서는 예. 중도 확장의 방점을 찍어야 된다. 정청래 대표가 그거에 조금 뭔가 의식을 하고 본인의 노선을 변경을 한다면 좀 다른 지표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네. 일단 이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진보 진영 내에서 왜 빠지는가? 코어 지지층이 달아났다. 뭐 이런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어준 유튜버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본인이 성과를 내서 실력으로 입증해서 본인 지지율을 스스로 만들어낸 이 지지율 하락은 통상의 정부 지지율 하락하고 다르다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코어 지지층이 빠지는 거라고. 여론조사의 어느 지점에서 코어 지지층을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예. 1000샘플, 2000샘플의 코어 지지층이 보이나요? 좀 보이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네. 코어 지지층이 무엇이냐? 코어 지지층 빠진 걸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논쟁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저분들의 논쟁에 있어야 될 코어가 없네요. 역시나 민생에 관한 이야기는 없지 않습니까? 예.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오늘 나온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요. 5주 전에 비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률이 13%가 하락을 했죠. 어디서 빠졌는지 보면은 중도에서 5주 전에 64%였는데 예. 오늘 나온 결과는 51%입니다. 그러니까 중도에서 13%가 하락을 했고 그 하락분이 전체 하락분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면은 중도는 왜 이재명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까?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7.2%인데요. 이게 통계상 7.2%지 체감 실업률을 반영한 확장 실업률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 이걸로 보면 16.6%입니다. 15세부터 29세까지 고용 인구가 지난달에 작년 같은 기간,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작년 5월에 비교해서 25만 5천 명이나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코로나 이후 5년 4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에요. 예. 그 정도로 국민의 삶이 어렵고 그다음에 부동산은 서울 전셋값이 주간 기준으로는 12년 8개월 만에, 월간으로는 12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단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올라서 지금 72주 연속 상승했어요. 14주만 더 오르면은 문재인 정부 때 신기록 85주를 깹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코어 지지층 운운하는 논쟁은 굉장히 무의미하고 공허한 겁니다. 민생의 코어, 국정의 코어부터 단단하게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을 야당으로서는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 방송에서 이동영 작가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움직이면 코어가 아니다. 코어란 뜻조차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맞받아치긴 했던데요. 지금 뭐 코어가 빠지는 겁니까? 중도가 이탈한 겁니까? 아까 송 전 대변인께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층이 빠졌잖아요. 중도가 제가 빠진 게 그래서 아까 맞습니다. 말씀드린 지금 우리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선 투쟁에서 이 원인 분석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중도층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패배하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성적표를 받지 못했던 것, 결국 중도층의 이탈이거든요. 중도층의 이탈이 뭐 때문에 이루어졌냐? 선거에서 다양한 원인 분석이 있습니다만 강시 스타벅스 논란이라든지 조작기소 특검법의 뭐 무리한 추진 뭐 이런 것들이 중도층의 이반을 가져왔다라는 얘기들, 그런 분석들에 저는 힘이 실려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그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 중도층의 이탈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어준 씨가 말하고 있는 코어 지지층은 사실상 본인의 방송을 보는 지지층. 본인의 방송을 보는 지지층이 사실 지금 이른바 친명이라고 하는 세력과 약간의 지금 갈등, 예.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을 이렇게 끝까지 갈등의 양상을 몰아세우면 우리는 너네들 지지 안 할 수 있어. 저는 약간의 협박성 발언도 섞여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방송에서 발언들을 저는 뭐 전체를 보진 못했습니다만 일부 발언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지층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예. 알아야 될 것이다. 이거 우리를 뉴 이재명으로 다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마치 본인들을 지지 안 해주고 본인들을 계속 밀어내면 우리는 너네 지지 안 해줄 건데 이런 말로 들릴 수밖에 없는 얘기들을 예.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표는 명확합니다. 저는 이동영 작가가 말한 게 좀 명확하다고 보는데 코어 지지층은 흔들리면은 이른바 지금 뭐 보수에도 있습니다.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분들을 코어 지지층이라고 하는 거지 예. 어떻게 흔들리는 분들이 코어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정 지지율 하락, 정당 지지율 하락, 원인 분석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전통적 지지층의 이탈이냐 아니면 중도층의 이탈이냐, 중도층의 이탈이라는 게 명확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원인 분석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명확한데 예. 지금 이거 갖고 지금 논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우리 당의 지금 어떻게 보면 노선 투쟁에 맞닿아 있는 그런 갈등의 양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선 투쟁 관련해서 간략하게요. 오늘 김어준 씨 방송에 이제 유시민 작가 네. 녹화분이 이제 방송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지금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을 상당히 비판하는 그런 발언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 전대 국면에서 이게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갈등이 더 극화되겠죠. 유시민 작가가 정치를 직접 하실 때 행보를 보면 예. 그분이 뭐 전통적 민주당에선 계속 활동을 안 하셨거든요. 열린우리당 그리고 통합진보당. 열린우리당과 통합진보당의 말로를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갈등이 매우 극심해졌고 당은 쪼개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가 이번에 전당대회에 본격적으로 참전을 하게 된 걸로 보여지는데 예.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노선 투쟁과 관련된 아마 유시민 작가는 정청래 전 지도부와 같이 진보적 아젠다를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쪽에 힘을 실어줄 것 같은데 그 갈등이 더 격해질 것 같고요. 그 갈등의 양상이 더 심해질 것 같아서 저는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정치권에서는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놓고 정치권에 좀 논쟁이 뜨거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첨단 핵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영남이나 충청, 강원, 제주, 호남 등으로 확대하는 획기적인 전략 산업 다국화가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정치가 아니라 경쟁력이 결정해야 합니다. 정부가 국가 전략 산업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순간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은 국가 산업 정책이 공정성과 경쟁력 그리고 시장 원칙 위에서 추진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호남 충청이 조금 거론되다 보니까 대구 경북 의원들이 또 자불안석이라고 하고요. 어제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독대를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좀 구체적인 내용이 오갔겠죠? 반도체 클러스터를 어디에 만들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왜 기업이 결정해서 발표하기 전에 대통령이 최태원 회장 만나고 이재용 회장 만나고 합니까? 그것은 기업의 팔을 꺾어서 특정 지역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해서 호남에 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에요, 정치권에서. 하지만 반도체가 모이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직접 이익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올 수 있어야 되고 전기, 물이 확보돼야 됩니다. 네. 이 네 가지 요소는 있어야 되는데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면 직접 이익이 달성이 됩니까? 대만의 TSMC가 있는 그 신주과학단지 같은 경우는요. 약 1,000개 가까운 소부장 업체들을 포함한 반도체 관련 업체들 그리고 유수의 국립대학, 국립 국책 연구
기관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가 전부 다 차량으로 1시간 이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 만들기로 했잖아요. 광주에 만들면은요, 제가 거리를 찍어봤더니 용인 터미널에서 그 부지로 예상되는 광주 군공항 부지까지 264km 걸립니다. 3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해서 어떤 집적 이익이 달성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비정상적이고 부자연스러운 결정을 정치 권력이 유도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실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사들이 그 이사회에서 반대표를 던져서 부결시켜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용인 몰빵, 광주 몰빵 이게 맞냐 이런 얘기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해외 사례를 보면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해외에 있는 미국, 뭐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어디에 만들고 있는가? 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대도시에 만들고 있을까요? 아니요. 대도시는 이미 전력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대도시에 짓지 않습니다. 대도시에서 한두 시간 거리에 있는 소도시에 짓는 것이 지금 전체적인 스탠다드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고 일본도 뭐 홋카이도 이런 곳에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동독 위주의 과거 동독 지역을 위주로 이런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과 같은 중심 도시 말고 그 근처에 있는 한두 시간 거리에 있는 그런 소도시를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이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은 결국 전력입니다. 전력으로 봤을 때 뭐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는 경북도 전력이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경북에는 지금 원전이 절반이 몰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세계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요구는 아리백입니다. 최대한 본인들에게 공급하는 업체 그 부품에 대해서 친환경으로 만들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우리나라 탑은 호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호남을 선택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순리로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대통령은 아까 우리가 초입에 봤던 영상에서 다극화를 해야 된다. 영남, 강원 이쪽에도 좀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기업을 만나서 호남에만 하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아마 신재생 에너지의 강점을 갖고 있는 호남을 아마 호남 국회의원과 호남 광역단체장들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너무 중심을 쏠리지 말고 좀 다극화해서 다양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다양한 저발전된 곳으로 좀 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게 대통령실의 메시지지 호남에만 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좀 하나만 간단하게 간략하게 반론을 드리고 부탁드릴게요. 가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를 가지고 일본과 한창 경쟁하던 시절에 그러니까 뭐 64메가디램, 256메가디램 이런 것들을 먼저 개발하는 것으로 경쟁하던 시절에는 예. 일본 이야기를 우리 시청자들께서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소니가 뭘 개발했다, 도시바가 뭘 개발했다. 그런데 요즘은 일본 이야기 거의 안 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일본도 정부가 균형 발전 이야기하면서 반도체 공장들을 여기저기 분산해서 예. 짓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규슈에 짓고 토호쿠에 짓고 했더니 그 집적 이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면서 생태계가 파편화되고 물류비 부담을 크게 증가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본의 전철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그런 것을 부추기고 있고 유도하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재건이라는 키워드를 놓고 물밑 경쟁이 상당히 좀 치열한 상황인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2028년에 압승하고 2030년에 정권을 되찾아오는 것이 전 보수 재건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때는 잘 싸우는 사람이 속 시원하고 이뻐요. 고맙고. 그러나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선거에서 이겨주는 놈이 고장입니다. 포럼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가야 하는데 매일 그 시간에 제가 선약이 있어서 언론 입장에서는 함께 한 자리를 많이 기대를 하셨나 봅니다. 어저께 모임은 불과 며칠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선약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당을 바로 세우는 일이 보수 재건의 첫걸음이라고 믿습니다.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치고 온 게 아니라 병이 더 깊어져서 온 것이 아닌가 망상해서. 실질적으로는 이미 물이 그쪽으로 흐르고 있고 두 사람은 그 물에 순응해서 가고 있고 한 분만 지금 그 물을 거슬러서 자꾸 헤엄을 치고 계세요.
네, 자신을 향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자 장동혁 대표는 오늘 해당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 자리를 지키고 배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지도부를 흔들고 보자는 것밖에 안 된다.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 원래 행사처럼 진행되어 왔던 일이고요. 네. 뭐 거의 그냥 5일 장마다 오는 그냥 약장수처럼 그냥 장날만 되면 오는 약장수처럼 계속 지금 당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다수의 국민이 요구하는 재선거를 당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당의 일부 의원들의 생각과 다르니 저건 당론에 반하는 것이고 해당 행위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그런 발언이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해당 행위입니다. 당대표 흔드는 게 해당 행위다. 해당 행위라는 거는 징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석을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징계를 하기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장동혁 대표가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 일성으로 나의 거취는 당원들만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당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판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자신의 거취를 당원 재신임 투표에 붙이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정치 행위는 하지 못하고 정치적 수사, 레토릭만 있는 것이죠. 징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암시하거나 시사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 하게 되면 역풍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예. 민심이 일단 이해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당내 국회의원들도 지금 의원총회에서의 무기명 투표 같은 것을 통해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정치적 신임을 물을 수 있는 옵션이 있지만 아직 그런 것을 실행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원 중에 누군가가 장동혁 대표 사퇴론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징계를 받으면 바로 그런 옵션이 실행되는 격발 장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못할 것이고 제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덧붙이면은 축구 감독이 라커룸에서 이게 팀이야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명감독은 아니잖아요. 선수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전술을 잘 구사해서 승리를 해야 명감독이고 리더십이 있고 입지가 굳건한 감독이 되는 겁니다. 정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내 구성원들, 국회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낯빛을 굳히고 징계를 시사하고 엄포를 놓는다고 해서 명대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퇴 요구하면 해당 행위다. 이게 뭐 당 기강 잡기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강 잡기로 볼 수 없죠. 뭐 사퇴 요구 그리고 뭐 본인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 본인에 대해 비판을 하는 사람이 해당 행위면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는 대한민국의 해당 행위자 아닙니까? 해국 행위자 아닙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수의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에 대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뭐 이런 발언을 한다든가 뭐 이런 악질성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야당 대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같은 진영 내에서 그런 발언을 허용하지 못하는 장동혁 대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민주정당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런 일련의 이런 다툼, 투쟁 이런 것도 우리 당이 겪고 있는 노선 투쟁과 크게 다를 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는 우리 당은 지금 오른쪽으로 가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중도까지 확장하자는 건데 장동혁 대표는 보수인데 오른쪽으로 가서 극우까지 포용하자는 약간 그런 쪽으로 보수를 재건하자는 것 같고요. 예. 오세훈 시장이나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너무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된다. 중도 보수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쪽으로 보수를 재건해야 된다는 노선 투쟁의 성격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글쎄요 어떤 보수 진영에 계신 그 당원 많은 국민들이 어떤 분을 선택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일단은 지금 유리해 보이는 거는 당권을 잡고 있는 장동혁 대표를 물리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마 버티기를 하면 어떻게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영상처럼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한동훈 의원도 그렇고 일단 각자 도생의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같은 노선에 있는 두 분도 요즘 잘 안 만나는 것 같아서 이 보수 재건이 어떻게 동력을 받을지 좀 보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